숫자로 보는 정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 모시고 여론조사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깔끔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제가 너무 감동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43호 11월 4주 오늘 나온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사는 11월 25일부터 27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통신선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원 방식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자,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의뢰처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대통령 긍정률입니다. 60% 횡보했네요. 60% 횡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54% 보시면 이게 최저점, 네네. 저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63까지 올라갔죠. 저때가 언제였을까요? 57에서 63으로 확 뛸 때, 뛰었네. 6%포인트 뛸 때 이게 바로 에이펙 직후. 네네. 네, 에이펙 직후에 대통령 외교 성과가 확 드러났을 때입니다. 네, 6%. 그때 63을 보시면은 이게 취임 초기에 64에서 65니까 63, 네. 64죠. 그러니까 거의 취임 초기와 비슷하다라는 정도이고요. 네.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4% 포인트 빠졌죠. 네. 이게 빠진 게 4% 포인트 빠진 게 이게 검찰 항소 포기 그때 관련돼서 논란이 대장동 있었습니다. 사건 때. 그렇죠. 이렇게 빠질 때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는 굉장히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네. 메시지를 많이 때렸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 메시지가 이제 효과가 있었다면 여기서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50한 4%가 또 더 빠지면 55, 네. 좀 더 빠지면은 54나 저점까지도 이제 네, 내려가야 내려갔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런데 1% 포인트 회복이 됐고요. 네. 이번 주에 다시 횡보했습니다. 60에서 60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검찰의 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굳이 대통령을 탓할 일인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론은 만약에 이게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가했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네. 하면 이게 더 튀어 올라와야 맞죠. 내려가야 맞죠. 네네. 더 쭉 빠져가지고 이제 저점까지 이제 뚝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당이 그러면 계속 때리더라도 그것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멈췄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론에서는 네. 이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의 탓,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탓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확산되고 있지 않다. 확산되고 있지 확산되고 있지 않다.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정률은 어떠느냐? 그러면 30에서 31이 됐지 않습니까? 네. 1% 포인트 좋아진 건데 높아진 건데요. 높아졌네요. 그렇게 봤을 때 고점은 35였습니다. 네. 그럼 아직 고점까지 가지 못했죠. 그렇게 본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거는 뭐 검찰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대통령실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 이렇게 보는 그런 좀 지켜봐야 된다. 내지는 대통령실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를 보신다면 먼저 긍정평가하시는 602명에게 네네. 자유응답식으로 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네. 그중에 1위는 역시 외교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9%포인트가 많아졌죠. 네네. 그래서 43%가 됐습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을 지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교 때문에 긍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그러면 외교 행보와 관련해서 이 평가 이게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 긍정률을 떠받치는 상방 압력이 되고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표현입니다. 43. 쉽지 않은 숫자가 나타났어요. 네. 지금 밑에 보시면은 보통 저렇게 9%씩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올라갔는데 네. 상당히 왜냐하면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9를 빼면 이게 한 34대였다라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34에서 43으로 튀어오르는데 이게 이렇게 높은 비율 34도 높았어요. 네. 높은 비율이었을 때 뛰어오를 때는 이렇게 방금 말씀 잘 주셨는데 9%확 뛰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뛰어오를 때 이미 높아 있는 상태에서 뛰면 살짝 뛰지 확 뛰진 네, 않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43이라는 숫자를 또 이렇게 외교는 지금 43 경신했습니다. 네. 이 최고의 어떤 긍정평가 이유로서의. 그런데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은
모름 응답 거절이 10%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체 90 베이스에서 본다면 43은 거의 절반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교를 평가하시는 외교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긍정평가 이유 긍정평가자 중에서 거의 이유를 대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APEC 성과가 3%포인트 빠졌다고 하지만 1%니까 44죠. 그죠? 네. 관세 협상 타결이 또 1% 아직 살아있죠. 네. 이런 것들이 핵 추진 잠수함 승인 그러네요. 여전히 1%로 살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어. 거는 외교로 따지면 여기서 3을 더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46이죠. 네, 다 올라갈 그러면은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외교와 관련된 성과 인식은 굉장히 긍정률을 떠받치는 어떤 아주 강한 어떤 상방 압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민생이 3%포인트 빠졌다고는 하지만 두 자릿수로 여전히 11%. 2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서민정책 복지가 또 있습니다. 네. 3%로 나오고 있고 소통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이 유능하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율을 보시면 경제 민생이 5%포인트 많아서 14가 됐습니다. 네. 경제 민생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14는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308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602명하고 비교를 하려면 베이스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4%는 절반인 거네요. 그렇죠. 한 네. 7%, 8%이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경제 민생이 긍정으로 나타나는 비율은 11입니다.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제 민생을 부정으로 언급하시는 분들의 명수로 따졌을 때 이게 다수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그러네요. 네네. 것이고요. 여기 본인 재판 회피도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 검찰 항소 폭이 압박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 네. 그 응답이 5%포인트 빠져서 6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주에 11이었는데 아, 네. 지금 6이 됐다라는 거니까 이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슈는 낮아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네.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과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압박이잖아요. 네. 그럼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부정평가 이유를 드시는 분들은 그게 압박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정평가자 중에 6%라는 건데 이게 계속 빠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긍정률을 낮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 것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인 재판 회피, 항소 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사법 흔들기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기는 있지만 이게 외교와 관련된 이 평가를 전혀 누르지 못하고 있다. 흠집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면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외교가 없느냐? 있지요. 있네요. 네. 있는데 이게 5입니다. 네. 여기 거의 아까 46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지금 5라고 나온 거는 이거는 좀 관세 협상 미흡도 물론 있죠. 이렇게 네. 일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외교 평가는 지금 그러면 부정평가 이유로서 이게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부정평가 이유가 최근 이슈 또 긍정평가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이슈에 반응을 하죠. 그렇게 따진다면 경제 민생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뚜렷하게 무엇이라 하기 어려운 경우에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정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갤럽이 재밌는 걸 하나 해가지고 네. 이거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네요. 여기서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여전히 잘했다 이거 항상 박정희가 높게 많네요. 나오고 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 세 네, 분은 네, 네. 항상 많고. 이 세 분이 항상 많아요. 이거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셋 중에 제일은 노무현이더라. 뭐 이렇게 돼요. 노무현. 네, 네, 이게 네. 항상 이랬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 박정희 62, 깜짝 놀랄 김대중, 만한 거는 60. 윤석열인가요, 혹시? 제가 웃으면 안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68 네. 이거는 항상 있었던 거 우리가 궁금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최하를 찍은 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요. 그러네요.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위도 아깝다 진짜. 이거 그러십니까? 네. 지금까지 최하는 보시면 전두환 16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두환을 제쳤네요, 진짜. 이거 제쳤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제로 제가 예. 그 2번을 찍으셨던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정말 윤석열 욕을 많이 하면서 전두환 때는 물가라도 안정이 됐지 막 이런 아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물가라도. 네,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맞아요. 간절했을 수 예, 있는 예. 뭐 그런 그 계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온 지금 국민적인 평가는 12. 12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12를 갤럽이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볼게요. 개별 공과 평가라고 해서 넷 네. 스코어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에서 과를 뺀 거죠. 네.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주로 나오는 대통령이 누구냐? 다시 올라가 버렸네요.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분은 이제 박정희 41. 네, 저 숫자가 네. 클수록 잘한 게 그렇죠. 많다라는 파란색. 거죠. 그렇죠. 네, 네. 파란색 41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내려가네요. 컴퓨터를 하나 사야 되는데. 출연료를 좀 높여달라고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고 살짝 움직여서. 네. 자, 윤석열 마이너스 65입니다. 마이너스 65네요. 네, 네. 여기서 박근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이거 따라갈 사람이 과연 있는지 한번 살짝 보시죠. 살짝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가장 숫자가 큰 사람은 파란색으로 가장 큰 사람은 여기 53이 53. 누구냐? 노무현입니다. 네, 노무현이고요. 네. 김대중 40. 아까 말씀드렸지만 41이 박정희. 네. 그런데 빨간색으로 65가 나오는 게요. 여기 52가 전두환이거든요. 전두환이고. 경신했어요, 기록은.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한 건 많고 잘한 건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12%, 과가 77. 77%. 그래서 내 스코어 65. 이거 깜짝 놀랄 맞습니다. 일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시절로 여기 네. 돌아갈 뻔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잘한 거 66에 못한 거 68인 전두환 네. 마이너스 52였던 그 상황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라고 붙여줄 수 있지만 네. 전두환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박탈돼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윤석열도 지금 못하나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탄핵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그럼 윤석열 씨라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네. 전 그걸 붙여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네. 윤석열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네. 여튼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그리고 이제 박정희까지 보셨을 때 네. 요 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지금 진짜. 그러면 국민적인 어떤 서운한 분노 이런 것들 이게 1년 전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갤럽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저조차도 뭐 지금 다시 이제 추워졌을 때 당시 1년 전의 기억들을 되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이 마이너스 65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정당 지도를 안 갈 수가 없네요. 또 네. 정당 지도 한번 보시죠. 자, 43에서 42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아직도 40% 중반을 초중반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집권 초기에 43, 46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선 직후에. 네. 근데 지금 아직도 43, 42라는 거는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죠. 음. 전 저점이 40이었습니다. 네. 최저점은 38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3, 42를 막아내고 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방금 윤석열 부정률이 네. 77이어서 내 스코어로 마이너스 65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여기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입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요게 대선 직후입니다. 직후 21, 23, 22였죠. 네. 최저점 19를 기록하고 나서 지금 24, 24, 24, 24를 3번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죠.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26이 이번 그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얻은 고점인 26. 여기서 그러네요. 더 빠지면서 24로 지금 네, 네.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12.3 계엄 1년이죠. 1년입니다. 1년이면 언론에서는 기획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다큐멘터리가 나오죠. 네네. 책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나는 그때 이랬다.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어떤 증언 같은 것도 나올 것이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12월 17일은 또 국회에서 탄핵이 된 날. 탄핵을 네. 가결했습니다. 가결을 했었죠. 예, 그날이죠. 그리고 나서 새해가 되면 체포도 있었고 4월 4일 날 또 실제 탄핵이 됐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대선이 있었고요. 네. 그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요 흐름, 이 지금 24% 흐름이 쭉 간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40
10% 초반대 20% 초중반의 경쟁이 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텐데 네. 그게 바로 아까 보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 긍정 12 잘했다 12 잘못했다 과 77 77. 마이너스 65 그게 이제 여기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같이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라면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6%가 뭐냐?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 26입니다. 네, 네. 그걸 따지면은 지금 무당층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거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선거 때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한테 17%포인트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네. 그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그쪽으로 몰렸죠. 맞습니다. 시선이 또 언론이 스포트라이트 그쪽으로 몰렸는데 17%포인트 패배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언제 하고 비슷하냐면요. 국민의힘이 강서에서 얻은 표로 보면 2018년 지방선거 때하고 비슷해요. 그게 탄핵 직후였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탄핵 직후에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상황에 20% 초중반으로 완전히 고착된 상황이 계속되면 네. 이거는 그러면 2023년 강서구청장 청장. 보궐선거 때 상황이 어쩌면 내년에 재현되는. 발생하는 곳이 많을 수도 네.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그 윤호개인에 의존해서 네. 네. 그렇게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분발하고 노력해서 되게 민주당을 막 쫓아가도 허덕허덕 힘듭니다. 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2017년 탄핵되고 대선 치르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대부분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지금 보시는 이 그 여당과 그 국민의힘 요 갭이 오차범위 내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데까지 얼마 걸렸느냐? 네. 얼마 걸렸지? 3년 반인가 걸렸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2020 그렇죠. 2020년 총선이죠. 2020년. 21년에 요게 오차범위 내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어. 2021년에 그때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LH 사태 이후에 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네네네. 있을 때 맞아, 그때 맞아. 줄어들어서 어. 고선거를 그 야당이 이겼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지금 많이 좀 아주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고 내년 6월까지 국민의힘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반등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 통하지 않고 있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그거는 뭐냐면 메시지의 임팩트는요. 메시지 임팩트는 메신저 그걸 이야기하는 스피커죠. 메신저의 신인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로 와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맞아. 그 사람이 하는 좋은 얘기가 안 들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메신저에 어떤 신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이게 좋게 되려면 먼저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하고 그 당 뭐 간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라도 쇄신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야 그렇죠. 되는데. 인적 쇄신도 있어야 되고 밖에 네. 나와야 돼요. 네. 천막을 쳐야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지금 좀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통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 여당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헛발질을 하면 아니 선거 가서 누구를 찍겠어 우리를 찍지. 그렇지. 반사적 이게 이익을 있습니다. 기대하는. 그렇죠.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3년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등장해서 있었습니다. 뭐가 네. 있었습니까? 그 결과 바이든 날리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나갈 있죠. 때마다 계속 문제를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시켰죠. 그게 있은 다음에 대통령 긍정률이 24까지 빠져요. 네. 최저로 빠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라는 걸 한번 봐야 돼요. 네. 없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런 어떤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의 어떤 실책으로 인해서 어떤 자책골로 인해서 거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렵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외교 무대가 그러면 한 군데에서 어쩌다가 잘했느냐를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벌써 에이펙도 있었죠. 또 이번에 G20도 있었고요. 네. 또 순방도 있었고 아프리카 중동
그 과정을 다 봤을 때 그러면 흠집을 잡을 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헛발질이니까 우리한테 좀 표를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갈수록 외교에 대해서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탓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아니 외교로 해서 부정평가할 이유가 있으면 그걸 탓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거 부정평가해라고 이유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민생은 다 힘들어요. 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긍정평가하시는 분들도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난 민생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할 겁니다라고 그것을 이유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민생이 1위에 올라섰다라는 것은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단일 이슈로서 이것 때문에 문제야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민생 1위로 올라간 거냐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부정평가 이유를 쭉 들여다봤을 때에 외교 때문에 탓할 게 없구나. 그러면은 헛발질이라고 하고 욕할 게 없구나. 대통령을 탓하고 꾸짖을 게 없구나. 국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반사이익 얻을 것도 없어요. 네, 네. 반사이익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는 설계는 모두 다 동일하고요. 11, 12, 13 조사를 해서 21일 날 발표한 네.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지방선거 때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당선되면 좋겠느냐? 네. 42고요. 여당이 되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야당이 되면 좋겠다가 35 나왔습니다. 네. 격차가 7%포인트니까 여당이 더 우세하죠. 네. 그런데 이 35가 여기서 보시면은 11월 3주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24니까 11%포인트 갭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봐라. 정당 지도는 낮지만 결국은 우리를 뽑을 것이다. 올라갈 거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네.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당이 맞듣지 못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야당 찍어야겠다가 35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 근데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신다는 분들은 24밖에 안 되네. 네. 그 갭이. 그러면 좋아서 찍어줘야지. 이건 네. 뭡니까? 차악 선택 내지는 차선 선택 경향이거든요. 네. 11%포인트. 네. 거기에 의존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 21은 언제든지 거품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뭐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그렇죠. 개혁신당이나 또 뭐 진보당이나 뭐 어디 정의당이나 이렇게 쭉쭉 네, 뭐 네. 3인당 당이 좀 많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쪽으로 다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 지금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국민의힘이 좋을 만한 어떤 계기나 이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지금 안 된다. 수치만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다. 기술 평가로도 네. 차트 평가로도 안 된다. 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내년 6월까지 1년을 복귀하게 될 것이다. 네.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그렇죠. 기획기사가 네. 나오고 당시에 뭐 했느냐 네. 그거 가지고 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 뭐 언론인들이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노동자들한테 물어보고요 또 주부분들한테 또 물어보고 하면 당시에 뭐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그게 다 언론을 채우게 되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명 바꾸는 게 지금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네. 더 늦으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 윤호개인하고 언제 손절하느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3, 4월 달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헌재가 결정하면 그때는 손절이 된다. 네. 아예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죠. 지금도 뭐 사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대선에서 패배하면 뭐 손절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어요. 대선 네. 패배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장외 투쟁을 하면 거기서 윤호개인 깃발 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이 여론조사 수치를 보시면 21, 24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6월까지는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일 만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는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간에 뭐 세월호 사건 있을 거고요. 5.18이 있을 5.18 거고요. 있고. 네. 중간중간 다 있죠. 네. 그러면 계속 나오는 것들 속에서 같이 이야기돼 줄 수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없다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 에이펙은 어디서 열렸습니까? 경주니까 TK이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구 험지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포용적인 동진 정책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서진 정책으로 국민의힘이 좀 했을 때 조금 좀 재미있게 국민의힘이 이 표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동진 정책을 하면서 재미있게 지지도를 또 올리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까지 국민의힘이 이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사건이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뭐 네. 호암 마마 뭐 전쟁 이런 거 아니면 네네네.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좀 충격을 받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아니고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네. 전망을 해봅니다. 네. 끝입니까? 이게 더 끝. 있습니까? 뭐 시간이 또 많이 흐르고 해가지고 네. 어머 예, 진짜네.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정말 예. 귀에 쏙쏙 박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완전 아니, 몰입해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조사는 강원도 조사를 네. 11월 23, 24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강원도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805명 조사죠. 이건 광역단체는 그렇게 됩니다. 네.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원 조사입니다. 강원도만 했네요. 그죠? 강원도만 했습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이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아 강원도지사 예. 가상 양자 대결 김진태 대 이광재. 눈을 아주 세게 비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진태가 39, 와. 이광재가 49 나왔어요. 아, 10%.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 포인트가 높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왜 눈을 세게 비빌 수밖에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대통령 그 선거 때 네. 사실은 동해안 쪽에 강원 TK 2개, PK 3개 해서 6개는 네.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이 우세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로요. 네네. 그런데 이거 좀 보시죠. 강원에서 벌써 그 6개가 파열음이 들려요. 네. 39대 49면 방금 10%포인트 격차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10%포인트 격차면 5,000원이 넘어선 거예요. 이게 와. 800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7을 넘으면 넘은 거거든요. 네. 넘었죠.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이거는 이광재가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리고 강원도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이제 분당의 이거 지역위원장으로 어떻게 된 거지, 알고 이거?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김진태가 너무 예. 못한 거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거를 보고서 눈을 비비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때 하고 뭐 강릉에 이렇게 막 비 안 오고 막 어. 이랬을 때 이상한 소리 하고 예. 이래가지고 이런 또 좋은 해석을 또 해주시네요. 네네. 예, 네. 예. 저보다 잘하시니까 아, 네네. 해석은 직접 해주셔도 될 것 네, 같고요. 강릉시장이 그때 비 올 때까지 뭐 예. 기도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도 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실망스러웠을 것 이 같아요. 중도 한번 보세요. 중도. 중도를 오. 이거 저 방금 그런 또 해석을 해주시니 저도 네.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아 예, 37대 50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예. 아 이렇구나 지금 강원 민심이 음. 그럼 이광재 이분이 이러면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소문이 좋았다 네. 바닥 소문이 좋았다거나 네.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그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현장 가가지고 맞습니다. 또 거기서 네.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자라고 네네. 노력을 했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 네. 그 현장을 좀 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랬을 것 건가. 같네요. 이 중도가 이렇게 절반이 지지를 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한국갤럽에서 전화면접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네네.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ARS에서 하면 이게 붙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관여도가 높은 분들. 그러면 내년도 선거가 막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러면은 이게 격차가 좀 줄어들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격차가 좀 줄어들겠지만 투표율이 높아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막 나오고 이러면 그러면 이광재가 좀 우세해지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강원도가 땅은 넓고 인구는 거기에 비하면 좀 적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내년 이 관전 포인트 내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에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강원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러면 강원에서 과연 그러면 김진태, 이광재, 김진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지를 정말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뭐 매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여기서 근데 여기 우상호가 뭐야 이거 여기구나. 이거는 예. 양자 대결인데 이거는 김진태 대 예, 우상. 어이구. 요거는 또 조금 낮게 우상호가 나왔네요. 5.2 네. 이내이기는 하지만 44대 41로 우상호가 앞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네.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광재 개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개인기가 예,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음. 예, 개인기가. 그러면 뭐 말씀을 잘하신다든지 뭐 정책이 있다든가 네. 바닥을 많이 뭐 다져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정해진
사실 이 오마이 TV가 정해진 시간이 없어 제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정해진 시간은 1분을 좀 넘겼는데요. 그래도 예. 이제 뭐 그런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아니, 뭐 여튼 여기에서 봤듯이 이게 이제는 또 대선만을 가지고 대선의 표를 가지고 완전히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바뀐 지형이 있다. 네. 근데 바뀐 지형이 제가 봤을 땐 이재명 프리미엄 효과가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좀 묻어가는 면이 좀 큰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앞으로도 굉장히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기대도 크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여론조사 설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